한 달 뒤 부동산 판도가 뒤집히는 이유를 딱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세금이 매물을 움직이고 대출이 수요를 막고 심리가 거래를 멈추면서 가격이 아니라 판 자체가 뒤집힙니다. 그리고 이 판 뒤집힘은 여러분의 집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QLD, TQQQ 같은 나스닥 레버리지 계좌도 똑같은 날 똑같이 흔들립니다. 집값이 움직일 때 주식도 같이 출렁이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금리 환율 유동성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동산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 많으실 겁니다. 집은 언젠가 사야 하는데 지금 사면 꼭지 같고 안 사면 영원히 못 살 것 같고 한쪽에서는 규제가 더 나온다 하고 다른 쪽에서는 유동성이 풀린다 하고 머리는 복잡한데 결정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망을 맞히는 게임을 하지 않겠습니다. 투자와 매수 결정은 어디까지나 본인 책임입니다. 한 달 뒤 뭐가 나오든 버틸 수 있는 선택지를 만드는 방식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위험은 가격이 아닙니다. 거래량이 이미 마르고 있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마르면 가격은 신호가 아니라 착시가 됩니다. 몇 건의 거래가 호가를 세우고 몇 건의 급매가 공포를 만듭니다. 여기서 정책이 한 장 더 나오면 가격이 조금 오르고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이 바뀝니다. 집을 내놓던 사람이 거두고 매수하던 사람이 멈추고 중개소 전화가 끊기고 그 순간부터는 한 달도 길게 느껴집니다. 판이 뒤집히는 시간입니다. 정책을 4칸으로 보시면 갑자기 쉬워집니다. 수요 쪽 거래 카드, 수요 쪽 세금 카드, 공급 쪽 빈땅 카드, 공급 쪽 정비 카드. 이 4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요 쪽 거래 카드는 뭘까요? 대출 규제, DSR, LTV, 토지거래 허가, 전매 제한, 이런 것들이 다 거래 카드를 조이는 방식입니다. 거래를 어렵게 만들면 무엇이 제일 먼저 바뀝니까? 사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사는 사람이 줄어들면 팔고 싶은 사람도 망설입니다. 결국 거래량이 더 줄어듭니다. 수요 쪽 세금 카드는 뭘까요? 보유세, 종부세, 재산세 같은 보유 부담, 양도세 같은 매도 부담, 취득세 같은 진입 부담. 세금은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멈추게 만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공급 쪽 빈땅 카드는 뭘까요? 택지 개발, 신도시, 도심 유휴부지, 공공주도 공급, 이런 것들입니다. 이 카드는 발표는 빠른데 집이 나오는 속도는 느립니다. 그래서 기대만 올리고 단기 가격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공급 쪽 정비 카드는 뭘까요? 재개발, 재건축, 민간 정비 활성화,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이 카드가 열리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매물을 거둡니다. 기대가 생기면 팔 이유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비 카드는 공급 카드인데 단기적으로는 매물 잠김을 만들 때가 많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이제 한 달 뒤를 보겠습니다. 남아있는 큰 카드가 무엇인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대출을 더 조일지, 세금으로 압박할지, 정비를 풀지, 공급을 더 내놓을지. 이 4가지 중에서 실제로 시장을 바로 흔드는 건 2가지입니다. 세금, 대출. 이 둘은 즉시 행동을 바꿉니다. 최근 흐름에서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5월 9일이라는 날짜가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의 중과 유예가 그날 끝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시장에 물건이 부족하니 팔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먹히면 한 달 뒤 판도는 이렇게 바뀝니다. 급매가 늘어납니다. 호가가 꺾이는 단지가 생깁니다. 가격이 떨어졌다기보다 거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시장은 안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은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출이 꽁꽁 묶여 있으면 매물이 나와도 소화가 느립니다. 소화가 느리면 급매만 거래되고 일반 매물은 다시 걷어집니다. 그러면 시장은 이상한 두 얼굴이 됩니다. 같은 단지인데 어떤 집은 싸게 팔리고 어떤 집은 호가가 그대로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혼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혼란이 공포가 됩니다. 한 달 뒤 판도가 뒤집힌다는 말은 바로 이 혼란 구간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실수가 나옵니다. 공포에 휘둘려서 선택을 멈추는 겁니다. 내 집 마련은 멈추면 끝이 아닙니다. 멈추면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전세가가 따라오고 이자 비용이 따라오고 기회비용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원칙은 단순합니다. 상승장에도 하락장에도 살아남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집값이 떨어져도 버틸 수 있는 수준, 금리가 올라가도 버틸 수 있는 수준, 직장이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수준,
이 세 가지를 통과하면 됩니다. 이걸 통과하면 한 달 뒤 무엇이 오든 내 집 마련은 후회 확률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장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 규제가 시장을 안정시키는 순간에도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실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런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세금을 올리면 집을 팔 것 같죠? 그런데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리면 사람들은 팔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여기 살겠다는 선택을 합니다. 그 결과는 매물 잠김입니다. 매물 잠김 상태에서 신규 수요가 조금만 들어오면 적은 거래량으로 가격이 점프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체감하는 갑자기 오른다입니다. 그래서 세금의 방향은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매물을 나오게 하는 세금인지, 매물을 숨기게 하는 세금인지, 반대로 보유 부담을 올리면서 매도 부담을 낮추면 매물이 나올 여지가 생깁니다. 갈아타기 수요가 움직입니다. 정리 수요가 움직입니다. 그때 거래량이 살아납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합은 국민 정서와 정치적 부담 때문에 선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 시장은 메시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누구를 겨냥하는지, 다주택자인지, 고가 1주택자인지, 실수요자인지, 여기서 대상이 바뀌면 시장의 행동이 바뀝니다. 다음은 공급입니다. 공급은 항상 정답처럼 들리지만 속도가 느립니다. 빈땅 공급은 발표가 빠르고 착공이 느립니다. 정비 공급은 기대가 빠르고 실제 입주가 느립니다. 그래서 한 달 뒤 판도를 바꾸는 건 공급 숫자보다 실행 디테일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핵심 입지에 6만호 공급 같은 큰 숫자는 제목이 됩니다. 하지만 시장을 움직이는 건 그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들어오는지입니다. 어디에, 누가, 어떤 가격으로, 어떤 자격으로, 얼마나 빨리, 이 5가지가 보이면 시장은 바로 반응합니다. 안 보이면 시장은 그냥 흘려듣습니다. 이제 시장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상승 시나리오, 유동성이 풀립니다. 재정이 확대됩니다. 대출이 고가 시장에서 막히면 수요는 중가 시장으로 이동합니다. 중가 시장이 올라가면 갈아타기 수요가 상급지로 밀려 올라갑니다. 이 흐름을 흔히 키 맞추기라고 부릅니다. 키 맞추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싼 집은 더 비싸지고 안 오른 집은 결국 따라온다. 이때 하락을 기다리던 분들은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막차 심리가 들어옵니다. 그 막차 심리가 다시 가격을 밀어올립니다. 조정 시나리오, 환율이 급등합니다. 금리가 생각보다 오래 높게 유지됩니다. 대출 이자가 체감으로 올라갑니다. 그 순간 매수는 얼어붙습니다. 매물이 적어도 거래가 안 되면 가격은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조정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물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정은 급하게 오고 급하게 멈출 때가 많습니다. 이때의 실수요자는 공포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포가 기회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락 시나리오, 이건 대외 충격이 크게 와야 가능합니다. 금리 급등, 신용 경색, 실물 경기 급락, 이런 것들입니다. 이때는 정책도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대출을 풀거나 세금을 완화하거나 공급을 더 세게 하거나, 그래서 하락을 마치는 게임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락이 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QLD TQQQ 얘기가 다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부동산이 흔들리는 대외 충격은 나스닥이 먼저 흔들립니다. 미국 금리가 움직이면 기술주가 먼저 반응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그 반응을 증폭합니다. QLD는 나스닥 100 지수의 1일 움직임을 2배로, TQQQ는 3배로 따라가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좋은 날은 황홀하지만 나쁜 날은 공포가 더 빠르게 옵니다. 부동산은 체감이 늦게 오는데 주식 레버리지는 체감이 오늘 바로 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루트를 탑니다. 주식에서 먼저 멘탈이 깨지고 그 멘탈이 부동산 결정을 망치고 그 결정이 다시 재물을 흔듭니다. 이게 진짜 리스크입니다. 레버리지는 돈만 레버리지가 아닙니다. 감정도 레버리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행동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 실수요자. 첫째, 금리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보다 금리가 올라가도 월 현금 흐름이 버티는지 보셔야 합니다. 둘째, 현금 완충을 남기셔야 합니다. 이사비, 수리비, 예상 못한 의료비, 이런 것들은 반드시 생깁니다. 셋째, 내가 살 집을 고르실 때는 남들도 좋아하는 집을 보셔야 합니다. 나만 좋으면 안 됩니다. 내가 팔 때 남이 좋아해야 합니다. 입지, 학군, 교통, 일자리 접근,
이 네 가지 중 최소 두 가지는 확실해야 합니다. 갈아타기 수요. 첫째, 중가의 움직임을 보셔야 합니다. 상급지는 뉴스가 먼저 오고 거래가 나중에 옵니다. 중가는 거래가 먼저 오고 뉴스가 나중에 옵니다. 둘째, 갈아타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출이 아니라 매도 타이밍입니다. 내 집이 팔려야 다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갈아타기 순서를 철저히 설계하셔야 합니다. 셋째, 정책이 나올 때는 내 집이 규제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정지역, 토지거래허가, 대출 제한, 이 세 가지가 걸리면 시간표가 바뀝니다. 지방광역시 실거주자. 지방은 서울과 다르게 전세가가 매매를 끌어올리는 힘이 큽니다.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로 넘어가는 전환 비용이 낮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전세 흐름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 안에서도 핵심 단지부터 반응합니다. 부산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지의 전세가가 먼저 움직이면 매매가 반응합니다. 광주, 대전, 세종, 도 각자 리듬이 다릅니다. 반대로 전세가가 꺾이면 매매가도 힘을 잃습니다. 지방은 이 한 줄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전세가가 먼저입니다. 투자자. 투자자는 자산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돈이 충분하고 장기 5년, 10년을 보신다면 사람이 계속 몰리는 곳, 일자리가 몰리는 곳, 공급이 제한된 곳, 여기가 결국 승자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여전히 강합니다. 다만 지금 같은 규제 국면에서는 외지인 진입이 막히거나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침체 구간에 옵니다. 시장 전체가 겁먹을 때, 대출이 조금 풀릴 때, 그때가 진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레버리지 투자자. 여기서부터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레버리지와 주식 레버리지를 동시에 크게 쓰시면 리스크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됩니다. 집 대출이 커질수록 주식 레버리지 비중은 낮추셔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 규칙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규칙을 만드셔야 합니다. 현물 기준으로만 신호를 잡으셔야 합니다. 나스닥 100이나 QQQ 같은 현물 차트의 흐름을 기준으로 QLD, TQQQ는 그 신호를 실행하는 도구로만 쓰셔야 합니다. 그 반대가 되면 도구가 주인이 됩니다. 한 달 뒤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정책이 나오기 전에는 항상 말이 먼저 퍼집니다. 보유세 올린다더라. 양도세 유예 끝난다더라. 토지거래허가 더 넓힌다더라. 이런 말이 돌기 시작하면 시장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오늘 클릭 한 번으로 사고 파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약까지 시간이 걸리고 대출 심사 시간이 걸리고 잔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먼저 마음부터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집을 내놓던 분은 거둡니다. 집을 보러 다니던 분은 멈춥니다. 이게 첫 번째 뒤집힘입니다. 그 다음에는 매물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급매가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두 부리로 갈립니다. 기다리던 사람은 더 기다립니다. 겁먹은 사람은 더 빨리 팝니다. 이게 두 번째 뒤집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책이 확정되면 그때부터는 속도가 붙습니다. 세금이면 세금, 대출이면 대출, 둘 중 하나만 확정되어도 그동안 미뤄왔던 결정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그게 세 번째 뒤집힘입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이 세 단계를 다 지나가기에 딱 좋은 길이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샤넬만 오르고 유니클로는 안 오르는 시장이 아닙니다. 결국은 다 오릅니다. 다만 속도와 폭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못 사니까 포기한다가 아니라 살 수 있는 선택을 한다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날카롭게 바꾸면 이렇습니다. 상급지를 못 사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 진짜로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은 결국 실행 게임입니다. 대신 무모한 실행이 아니라 계산된 실행이어야 합니다. 계산된 실행을 위해서 바로 체크할 것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월급에서 남는 돈이 얼마인지 적어보셔야 합니다. 둘째, 대출 이자가 월급의 몇 %인지 계산하셔야 합니다. 셋째, 금리가 올라가면 그 비율이 어디까지 가는지 계산하셔야 합니다. 넷째, 전세나 월세로 남을 때의 비용도 같이 계산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아이 교육과 이사 가능성을 포함해서 3년 계획을 잡으셔야 합니다. 이 5가지를 쓰는 순간 뉴스가 줄 수 있는 공포가 줄어듭니다. 공포가 줄면 판단이 살아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특히 자주 보이는 착각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이 나오면 가격이 바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래가 막힌 시장에서는 가격이 아니라 호가가 움직입니다. 호가가 움직이면 사람들은 가격이 움직인 줄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거래가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실거래입니다. 실거래가 따라오지 않는 상승은 바람처럼 꺼집니다. 실거래가 따라오는 하락은 바닥을 만듭니다. 그래서 한 달 뒤를 보려면 호가가 아니라 실거래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이제 정책별로 시장 반응을 더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강하게 예고될 때 매물을 내놓을 분들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매물은 두 종류입니다. 첫째, 갈아타기 위해 내놓는 실수요 매물. 둘째, 세금 피하려고 내놓는 투자 매물. 이 둘은 가격을 다르게 움직입니다. 갈아타기 매물은 가격을 크게 깎기 어렵습니다. 다음 집을 사야 하기 때문입니다. 투자 매물은 빨리 정리하려면 가격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 급매가 늘면 시장 전체가 폭락했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어떤 성격의 매물이 늘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보유세 카드가 슬쩍 언급될 때 사람들은 팔까 말까가 아니라 버틸까 말까로 생각이 바뀝니다. 버틴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면 매물은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유세 이야기가 나오는 구간에서 가격은 오히려 쉽게 안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계속 틀립니다. 세금은 집값을 잡는 칼이 될 수도 있지만 매물을 숨기는 잠금 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더 조여질 때 수요가 바로 얼어붙습니다. 수요가 얼어붙으면 급매만 거래됩니다. 급매만 거래되면 사람들은 폭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셔야 합니다. 급매가 소화되면 시장은 다시 멈춥니다. 멈추면 다시 매물이 줄어듭니다. 그럼 가격이 다시 버팁니다. 이게 여러분이 봐왔던 이상한 롤러코스터입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는 단기 하락 장면을 만들 수 있지만 장기 폭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비 규제가 풀릴 때 특히 핵심 지역에서는 매물이 들어갑니다. 기대가 생기면 팔 이유가 줄어듭니다. 이때는 호가가 먼저 튑니다. 하지만 거래는 대출에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는 심리 상승과 실거래 둔화를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추격이 아니라 선별이 필요합니다. 남들도 좋아하는 단지, 전세가가 받쳐주는 단지, 생활 편의가 확실한 단지, 이 세 가지가 겹치는 곳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전세 시장 이야기도 꼭 해야 합니다. 전세가가 오르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세로 살면 손해같다. 조금만 더 보태서 사자. 이 생각이 퍼지면 매매 수요가 늘어납니다. 특히 전세 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더 빠릅니다. 그래서 지방은 전세 흐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서울은 전세가가 올라가도 매매 전환 비용이 커서 버티는 사람들이 많지만 지방은 전환 비용이 낮아서 바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방은 전세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QLD TQQQ로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세금과 대출을 만지면 한국 금리 기대가 흔들리고 원달러 환율이 민감해지고 그 환율은 미국 금리와 같이 엮여 움직입니다. 미국 금리가 출렁이면 나스닥이 출렁입니다. 나스닥이 출렁이면 QLD TQQQ는 더 크게 출렁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바뀌는 한 달은 레버리지 투자자에게는 변동성의 한 달이기도 합니다. 레버리지 투자자는 이 한 달에 뭘 해야 합니까? 첫째, 비중을 정해두셔야 합니다. 뉴스가 나오고 나서 정하면 늦습니다. 둘째, 현금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변동성 구간에서 현금은 심장입니다. 셋째, 매수 기준은 현물 기준으로만 잡으셔야 합니다. QQQ 나스닥 100 같은 현물의 21선 흐름을 기준으로 레버리지는 실행으로만 쓰셔야 합니다. 넷째, 수익이 나면 일부를 안전자산으로 옮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계좌가 커질수록 변동성이 공포로 바뀝니다. 다섯째, 부동산 의사결정과 주식 의사결정을 분리하셔야 합니다. 주식이 흔들릴 때 집을 사지 마시고 집이 흔들릴 때 주식을 던지지 마셔야 합니다. 둘은 같은 뿌리지만 다른 자산입니다. 결정은 분리하셔야 합니다. 그럼 한 달 뒤 어떤 데이터들을 같이 봐야 합니까? 원달러 환율, 미국 10년물 금리, 나스닥 지수, 국내 주담대 금리, 전세가 흐름, 급매량, 실거래량, 이 7가지를 같이 보면 뉴스에 덜 흔들립니다. 뉴스가 아니라 데이터가 방향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 뒤 시장이 뒤집힐 때 가장 많이 생기는 후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비싸서 못 샀는데 더 오를까봐 샀더니 바로 조정. 너무 무서워서 기다렸는데 전세가가 올라서 더 못 삼. 이 두 후회는 뿌리가 같습니다. 감당 가능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감당 가능을 숫자로 확정하셔야 합니다. 그 숫자가 있으면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마음이 덜 흔들리면 좋은 선택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